예,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째 강의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그 기초 내용에서 먼저 그 개념을 딱 잡아나가는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개념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사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남으로부터 그냥 받으면 제일 좋고 뭐 공짜로 받으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딨어.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내 피 같은 돈을 주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공짜로 받는 것 중에서 미안함 전혀 없이 받는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분들에게 뭐 주실 때 뭐 원하고 주십니까? 뭐 너 다음에 왜 해라 그러고 주시는가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신다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때로도 부모는 받고도 싶다 이놈아 이러시더라고요. 항상 뭐 주기만 하는 줄 아냐?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주는 것 같지만 또 사람이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처럼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너가 일정 부분 해주길 바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형제지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상속입니다. 또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제 가끔 접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을 흔히 제가 어떡어떡 듣는 게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든가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가족들 간에 슬픔도 있지만 불화도 생깁니다. 그게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오빠 장가 가기 전에 안 그랬는데 여우 같은 올케가 들어오더니 오빠가 해놓은 게 뭐 있다고 학교 다닐 때 사고만 치고 억지억지 해갖고 대학 보내냈더니 지 잘난다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여우 같은 올케 들어오더니 가드락만 수닥수닥 하더니 내 부모랍시고는 모시지도 않고 물론 나야 시집 갔으니까 남편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있었지 못했고 오빠는 안 하더라는 거야. 근데 아버님 딱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이제 불러서 자녀들 다 부르시죠. 보통 뭐 병으로 돌아가신다는 이제 임종에 가까우시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누워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에 누워 계시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훌쩍훌쩍 이제 모여 있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쪽은 일남, 장남, 이쪽은 이제 차남, 이쪽은 이제 차녀, 딸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막내딸이면 좀 그나마 괜찮아. 장녀라고 가정해봐요. 큰 누나. 근데 딱 돌아가시면서 그럽니다. 네, 저기 갖고 있는 건물 하나 있고 니도 알다시피 또 저쪽 양평 쪽에 뭐 토지 하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마누라님도 계시고요. 부인께서도 계시고 유언을 하십니다. 네, 임종 자리에서 건물하고 땅 이 중에 뭐 토지는 2개 갖고 있는데 건물하고 땅은 장남이 가져라. 이렇게. 왜? 어차피 이놈아가 내 물밥 차려줄 거잖아. 물밥이 뭔 줄 아세요? 제사밥 차려줄 거니까 네가 갖고. 차남은 요즘 직장 못 가고 비리비리 하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갖고 가라. 이거 주고. 이건 차남 몫이고. 딸. 입이 셀룩해졌죠. 니는 시집 갔으니까 출가 외인이다. 니는 없고 애는 없어요. 마누라는요. 모시고 살아라. 하고 나 간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딸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해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올케일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올케일 때는 어떠냐고. 그땐 당연한 거예요? 그때도 안 당연합니까?
과연 이럴 때 이 돌아가신 이 갑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했던 이것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속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건 유언이냐? 아닙니다. 상속도 유언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장녀께서는 막 우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해요. 그러고 우시다가 이제 장남이 자 아버님 말씀 들었지? 이제 오빠가 이렇게 한다 딱 그러면 눈을 인상 한번 딱 쓰신 다음에 나 못 들었는데 그러시면 돼요. 나 못 들었는데 방금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나 못 들었어 운이라고. 나는 못 들었거든. 딱 그래 버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장녀가 못 들었다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장남이나 차남이 아버지 얘 못 들었대. 일어나봐 빨리. 다시 말하고 돌아가셔. 빨리 일어나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 이 사람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이 돌아가시는 갑의 의사는 확인될 수 있는 어떠한 증서라든가 징표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자신의 재산이라든가 기타 다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유언이라는 형식을 할 때는 이 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서 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필 증서로 작성을 한다든가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자필 증서 작성한다든가 글을 모르신다든가 작성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녹음기 틀어놓고 또는 비디오 카메라 대놓고 구수로서 녹화로서 그 증거를 남겨야 돼요. 또 이런 것들을 비밀로 하려면은 비밀 증서라는 형식을 띄어서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 관할 가정법원이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놓는 공정증서로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 유언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놈 이리 와봐. 우리 변호사 사무실 좀 가자. 나 유언서 작성하게. 아들 데리고 가서 한 유언서 작성은 무효예요. 아시겠어요? 유언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자가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딘지 몰라. 근데 오빠가 아버지 서랍장에 보니까 뭐 유언서라고 있네. 딱 열어서 개봉을 딱 합니다. 오빠가 개봉을 해. 딱 개봉해 놓고 아버지 유언서에 보니까 오빠인 내가 땅 전부 갖고 딸내미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써져 있다. 그냥 오빠 갖는 거 맞지? 이의 없지? 딱 그러면 그 순간에 무효가 돼버려요. 유언의 집행은 유언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자가 집행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막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 뭐 다 가져갔는데 우리 옳기랑 수닥수닥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것은 3년 안에 고쳐야지 3년 지나버리면 꽝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유언 잘 안 하죠. 이런 유언까지 하려면 재산이 최소한 100억은 갖고 있어야지. 한 5억 재산 갖고 있어봐야 뭐 이런 유언 하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불의의 사고로 미처 유언이라는 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의 이제 권리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의 잔존한 자녀와 배우자들과 그 재산을 승계받아요. 이걸 상속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상속은 이 당사자인 갑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이제 개입을 해요. 법이 개입을 해서 딸이든 아들이든 1대1로 쪼개요. 부인은 똑같이 이래요. 단 이들보다 5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0.5할을 더 가져가요. 상속재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미묘한 문제가 생기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드디어 회춘하시더니 나보다 어린 친구를 새엄마로 모셔왔더라. 근데 혼인신고가 되어버렸다. 그럼 10,000자산을 가진 아버지의 재산의 상당수가 새롭게 들어온 내 새엄마한테 떨어져 나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은 쌍심지를 켜는 거죠. 왜 새엄마가 들어와야 되냐고. 근데 아버님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내가 다 미리 생각해놨다. 니놈들한테 줄 거 다 만들어 놓고 새롭게 들어오는 새엄마한테는 요만큼만 주겠다라고 미리 공증을 하시면은 자녀들은 별 말이 없어. 너무 명유진이 말이 속물적인가요? 그것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하는 것은 보면은 당사자의 의사인 유언에 따라서 먼저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원칙. 당사자의 의사인 유언이 없다면 또는 그 유언을 유언장 작성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법에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들어가서 보충적으로 잔존 자녀와 배우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쪼개서 분배시켜요. 이걸 가르쳐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느끼는 상속, 아버지가 상속, 오빠만 다 상속받고 나는 상속 한 푼도 못 받았다. 이 개념이 이제 성립이 안 되죠. 그런 것이 있기 이전의 법은 무조건 잔존 자녀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쪼개져 버린다고요. 무조건.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걸 가르쳐서 법률 규정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보면 첫째는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의 원인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고팔고 한 매매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상속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이걸 조금 끌어가자 보면은 매매 속에는 매도인이 사고, 매도인이 팔고, 매수인이 사고라는 팔겠다, 사겠다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가 들어있죠. 이 의사를 통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겠다는 의사를 통해서 돈 주고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들어있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그런 형국이 매매라는 형태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상속은 의사가 있어도 확인할 수 없다든가 유언 같은 유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하시고 가셨지만은 분쟁이 벌어져서 그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알지. 그래서 유언장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유언장 작성 자체를 안 하고 돌아가셨다든가 또 유언이라는 걸 미처 못한 상태에서 불의로 돌아가셨다든가 했을 때 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랬을 때 이때는 당사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이 불가하다든가 또는 당사자의 의사가 없을 때 법이라는 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돼서 상속이라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느껴보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매매 상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의사에 따라가죠. 유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유언 같은 경우도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을 통해서 의사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그 의사에 따라서 재산이 이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 같은 경우가 없으면 뭐가 돼요? 상속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가 먼저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요 그때 법은 무엇인가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법률에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 규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매매라는 규정도 민법책에 보면은 민법 법조문에 보면 매매 규정도 있고 징여 규정도 있고 임대차 규정도 다 있는데 그러한 규정들을 보면은 당사자가 사고 팔고 합의받다 이런 말에 의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놓고 당사자의 의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상속이랄지 취득시효랄지 이런 몇몇의 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가 뭐든지 간에 법이 무조건 이래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규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법률 규정이라고 표현한 그 말 속에는 이걸 제외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법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러한 몇몇의 규정, 이것을 줄여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의 권리변동이다. 대부분은 다 법전에가 써져 있지만 법전에 써져 있는 법률 내용들 중에서 그 중에 90%는 당사자의 의사를 그냥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90%를 제외한 10%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분쟁을 이제 종국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정해놓는 그런 별개의 규정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규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줄여서 그냥 법률 규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법정지상권이랄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랄지 법정저당, 법정 질권 이런 말들이 앞에다가 법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상속이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유언 같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또 유언관이 없을 때 이제 이러한 법 규정을 통해서 재산이 이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인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 원인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을 매매 상속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거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있고 의사가 없다면 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럼 우리 일상에서 이게 많을까 이게 많을까요? 이게 많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99%고 상속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1%.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원인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취득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권리를 내가 받아올 때 양도라는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내가 사겠다, 그냥 나한테 주라, 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경우가 99%고 그런 거 저런 거 없었는데 법이 무조건 너희 가져가 이렇게 말한 게 1%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올릴 것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권리의 변동,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의 변동. 이걸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 우리가 본격적인 그 교과서들을 들어가면은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있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걸 법률 행위라 불렀죠. 이걸 법률 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대표 선수가 계약이라 그랬죠. 그 계약 중에 또 대표가 매매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권리 변동을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의 대표 선수는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그러면 대표 선수는 뭐다? 상속이다. 이렇게 해두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매매로 인한 이제 상속은 놔두고 매매로 인한 권리 변동 이걸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매매를 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대상은 부동산인 물건 이 부동산이라는 이 물건을 대상으로 잡아서 매도인 갑이 팔겠다. 매도한다.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래 그 가격이면 내가 팔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이쪽에서는 그럼 내가 그 가격이면 사겠다. 매수한다. 이렇게 해서 의사의 합치를 이뤘다. 합치를 이뤘다. 이게 뭐죠? 계약이잖아. 그렇죠? 사고팔고의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방금 뭐라 그랬죠? 법률 행위의 한 종류라 그랬죠. 법률 행위라는 한 종류를 통해 계약을 하고 나니까 우리 법은 여기에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하라. 여기서 이제 등기 개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하라는 말의 의미, 이 등기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봅시다.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소에서 있는 등기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걸 말하는데 이 등기라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게 원 개념으로서 왜 등기해야 되냐? 등기하냐고. 왜 등기하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상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랄지 여러분이 어린 시절 또는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시면은 요즘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물건 사시면은 물건에다 이름 쓰시죠? 이름 씁니다.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녀분 학교 보내실 때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이름표 지 가슴만한 거 붙이고 그다음에 손수건 달고 가방에다가 김, 예, 슬 하고 매직으로 크게 쓰시죠. 그 비싼 가방에다가. 왜 씁니까? 왜 쓰세요? 예? 내 거라고 표시하려고. 잃어버리면 분쟁은 뭐 그때 뭐 분쟁이나 개념 알긴 알아. 예? 잃어버리지 말라고. 누가 훔쳐가면 찾으려고요. 그러면은 김혜슬이라고 이름 안 쓰면 김혜슬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김혜슬이 거예요? 그럼 이름 쓰면 누가 안 훔쳐갑니까? 아, 이름 찾기가 쉬워요? 이름 쓰는 거 찾아본 적 있으세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름을 적어? 이거죠.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이 자기 것에다가는 기록을 하고 싶어 해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말들이 다 통용이 되죠. 혹시 잃어버리면 찾기 쉬우려고, 또 누군가가 그 물건은 예술이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으려고 만들려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에서 물건에다가 이름을 기록해놔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욕망이 지나치면 이제 저쪽 이탈리아 베니스 그런 좋은 유명한 그 조각상, 데비드상 그런 데다가 가서 보면은요, 한글이 써져 있어요. 박쇼스 왔다 갔음 하고 됐어요. 한국 사람들. 네. 그게 적어 놓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가, 누가 권리자인가, 또 극단적으로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 권리가 사고팔고해서 넘어왔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른바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도를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시제도란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아주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 공시제도란 이름적기예요. 이름적기다 보니까 왜 이름을 적느냐? 권리자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전했는가? 즉 권리의 소재, 권리의 변동 과정을 이것을 외적으로, 이걸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공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공시제도는 이름적기라고 했습니다. 물건에다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건에다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 것입니까? 다시 묻죠. 그 물건에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그 이름 적은 사람 것인가요? 그래요? 이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책 옆에다가 애뿐이, 성이 이씨고 이름이 뿐이에요. 그래서 이뿐이 하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이뿐이 거죠? 그 물건에다 이름 적으면 그 사람 거죠? 그래요? 아닌가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물건에 그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그 사람 거라면, 여러분 물건에 제가 제 이름 적으면 제 거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잠깐 쉬시는 시간에 나가서 웬만한 거 좋은 거 있으면 제가 그냥 명효진하고 적어버리면 제 거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이뿐이라고 적었으면, 이뿐이라는 사람의 책이 적어져 있는 것을 본 을이, 저 책은 이뿐이
이려니 하고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뿐일 거라고 100% 장담할 수 있나요? 100% 장담 못해요. 이뿐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 이 책을 더 이뿐이가 중고로 샀어. 그럼 더 이뿐이 것이지 이쁘에 이름 써져 있는 이 사람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이름 적어진 사람 것이 100% 된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 것이려니 하고 미루어 짐작만 하게끔 해요. 자, 이걸 등기 쪽으로 옮겨봅시다. 어떤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이 재산의 부동산, 이런 산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해 놨더니 이 관리 부탁을 하면서 인감도 맡기고 도장도 맡겨놓고 철저하게 이 사람을 몇십 년 동안 믿었으니까 다 맡겨놨더니 몇 년간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갑이라는 자가 맡은 인감과 도장 여러 가지 서류를 이용해서 원래는 A 것이었는데 매매라는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고 각종의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법무사 시켜가지고 등기소에다 딱 주는 바람에 등기소에서 이 사람 것이라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어서 갑의 명의로 옮겨갔더라 그 말이에요. 이 부동산 갑의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갑의 건가요? 갑의 거라면 등기소에 공무원, 등기 공무원들은 떼부자 돼.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저 땅 좋은 것 같아. 명의지니 거야. 걔 필요 없어. 근데 오늘부터 내 거야. 하고. 이름 적으면 짓게 될 거 아니야.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름이 적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 명의로 한다 해서 이 임야가 갑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겠죠. 이거 훔친 거잖아요. 일종의.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위조한 건 아니지. 팔아먹으려고 위조한 거잖아요. 을에게 이 부동산을 매매해서, 이때 진짜 매매예요. 진짜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을은 등기부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봤더니 갑의 것으로 소유자 명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갑의 것이라고 믿고 갑의 소유다. 등기를 신뢰하고 나는 등기를 신뢰하고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을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놨어요. 자, 이랬을 때 해외여행에서 돌아왔던 A가 우연치 않게 보니까 자기 땅이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가서 내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가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고 저기 무슨 건물이야 그랬더니 우리 내 땅에 내 건물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이제 맞대거리를 하니까 왜 그게 네 땅이냐 내 땅이지. 등기부 열어봤더니 갑이라는 자기 친척이 이렇게 팔아먹었더라는 거야. 자기는 친척한테 관리만 맡겨놨는데 이놈하고 이렇게 팔았더라는 거지. 자,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는 어떨까요? A의 입장이라면. 내 거 훔쳐갔으니까 내 거 줘 그러겠죠. 내 거 줘. 이렇게. 서류 이쪽에서 위조했다는 거 다 밝혀내고 내 거 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을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못 준다 그러죠. 나는 갑이 소유자인 줄 알고 사왔는데 내가 이게 위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 등기 서류에가 위조, 매매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갑이란 걸 믿고 난 등기를 믿고 샀다. 그 나는 못 줘. 그 나오겠죠. 못 준다. 자, 여러분 누구 편이 되실랍니까? A 편이 되실랍니까? 을의 편이 되실랍니까? 누구 편이 되실래요? 을의 편. 아직 집이 없으시군요. 없어요? 자, 을의 편이 됐다고 보죠. 또 혹시 A 편 하실 분? A 편. 집이 많으시군요. 농담이고 A 편 하신다. A 편이다. 을의 편 하신다. 왜 A 편 하시렵니까? 억울해서. 그럼 얘는 안 억울해?
얘는 그럼 부동산 살 때 못 보고 사요. A평이라면 뺏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는 소유권 못 가져요. 뺏기니까.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부동산 거래할 때 못 보고 거래해요. A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사면서도 그 전 소유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 쟤한테 판 거 맞냐? 그럼 얘도 아니면 또 얘한테 C한테도 물어보고 D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사야 돼요. 등기를 믿고 신뢰한 이 친구는 전혀 권리를 보호를 못 받으면 뭘 보고 거래를 해요? 그럼 을을 보호할까요? 이걸 보호해줘버리면 이제 재산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자.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등기소에서 여러분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면 졸지에 거짓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이제 등기소에 가가지고 매일 아침 도시락 들고 가서 등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거 맞나? 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1년 365일 그것만 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것이 법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측면은 법적인 생활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내 등기를 해놨으면 법은 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안정성의 측면이고, 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 그건 나는 국가가 관리한 등기를 보고 신뢰했는데 이 신뢰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하겠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래에 관한 안전의 문제가 두 개의 문제가 충돌을 하게 돼요. 이 두 개는 이걸 체크하자니 이쪽이 울고 이쪽을 체크하자니 이쪽이 울어요. 이 두 개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법의 정책적으로 그럼 어디 하나를 선택해서 보호를 해야 될 것이다. 이쪽을 보호하면 이자가 희생당하죠. 이쪽을 보호하면 이자가 희생을 당해요. 그랬을 때 각 나라마다 누구를 좀 더 보호할 것인가, 보호하는 원칙을 세워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우리나라는 진정 권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진정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기운다. 이것의 원칙에 있습니다. 등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희생당합니까? 등기 보고 신뢰한 사람이 희생당하죠. 결과적으로 이게 모든 게 입증이 되면은 을은 이 땅을 갖지 못하고 A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을은 땅을 갖지 못해요. 이럴 때는. 그랬을 때 이때는 진정 권리자의 보호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등기를 신뢰한 자, 신뢰하고 거래한 자, 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뭘 보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할 것이냐? 만에 하나 재수 없으면 나는 이렇게 뺏기지도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진정 권리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 혼란이 어느가 더 크냐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볼펜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한 것처럼 동산 거래에 비하면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토지 하나를 판다, 건물 하나 판다, 매매계약부터 시작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평균 한 달 이상 걸려요. 심한 경우에 물건이 큰 경우들은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진정 권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사회의 혼란을 덜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면 어떨까요?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 그냥 쉽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물건일 때는 거꾸로 뒤집어져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자전거 한 대를 갑이라는 자가 빌려와서 한 달간 타고 다니다가 마치 지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타고 다니고 안장 옆에다가 갑 거 하고 써놓고 타고 다니는데 이 자전거가 너무 좋게 보여서 우리 갑한테 묻습니다. 이거 네 거가? 그랬더니 시꺼래. 남들이 다 자기 갑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자전거를 사서 또 타고 다니다가 병에게 넘기고 병이 동호회에서 또 정에게 넘기고 이 과정이 부동산에 비하면은요 어때요? 굉장히 빈번해요. 심한 경우 아주 작은 물건이라든가
통속적인 평소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이 하루에도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사고 팔고 했던 것이 지금 주인이 제주도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손바뀜이 빠르다고요. 이런 경우에 진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물건 팔았으니까 이건 A 진짜 진정 권리자인 이 사람이 찾아와야 된다고 한다면 저 끝에 있는 정에 가서 다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이 관계는 이제 야 나 물건 뺏겼으니까 돈 내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금 천안역 일대에는 전부 다 내 돈 줘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와 달리 동산 거래에서는 이렇게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한 사람의 진정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여러 사람의 거래에 대해서 아마도 가백 것이려니 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또 법이 기울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신뢰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그 신뢰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공신력이 있냐라는 말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공신력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 우리 지금 등기가 공시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방금. 공시하는 방법에서 보니까 권리자가 누구 있느냐, 누구에게 이전했느냐, 그걸 외부에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지금 법에 등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기를 신뢰했다. 등기를 신뢰했는데 한 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의 힘, 이걸 줄이면 등기가 공시제도죠. 제도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힘,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어떤 등기에 공신력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은 등기가 믿을만 하냐라는 뜻이 아니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힘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묘하게 흐르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등기를 어떻게 믿고 거래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은 다른 제도로서 보완을 해요. 등기 자체로는 이런 공신적 힘을 안 주고, 이제 그런 불안감을 없애는 법 외적인 방법으로는, 첫째는 등기 제도라는 것을 정비를 잘해서 이게 쉽게 위조되지 않도록 외적으로 그 방법을 갖추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 인감증명에 매도인 인감증명이 따로 인감증명을 뽑게 만들고 그것이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대리인이 와도 쉽게 인감증명을 끊어주지 않고 여러 가지 외적인 장비를 만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법에서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의 개별 규정이 이를 믿고 거래한 자, 즉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개별 규정을 둬요. 그것을 앞으로 공부할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식의 개별 규정을 둬서, 특히 이 A보다는 을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경우 한번 봐보십시다. A가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니까 B가 소위 말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친구 갑하고 짜서 가짜로 매매한 다음에 친구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B는 자기 채무자인 A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딱 들어와서 봤더니 이 재산이 갑의 명의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이걸 강제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법의 원리상. 그냥 자기 재산을 은닉해 놨죠. 은닉해 놨는데 이 갑이 배신을 딱 때리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을에게 매도를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 바뀌어왔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이 갑이라는 자는 지 물건이 아닌데 팔아먹어봤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의 이 매매는 무효가 되어버린다고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권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도둑놈 물건 샀다는 말이 되는데 도둑놈 물건 샀던 사람도 원래는 권리를 못 갖습니다. 못 갖는데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신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갑의 거라고 신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법은 비교해 보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는 못된 짓,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못된 짓을 한 이 친구를 진짜 권리자라고 보호할 것이냐, 등기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이건 명백해졌잖아요. 이 사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럴 때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니네들 전부 다 얘한테는 무효로서 주장하지 마라 라고 법에다가 전항의 무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다 규정을 개별적으로 함으로써 정말로 100%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법은 일정한 규정을 둡니다. 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을이라는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두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등기를 보고 신뢰했다고 했을 때 그 신뢰한 자가에 대하여 진정 권리자가 모든 주장을 입증해서 자기의 진정 권리를 증명해버리면 이걸 신뢰했던 을이라는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을은 갑에게 가서 물건 뺏겼으니까 줬던 돈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구해야 되겠지만 얘 도망가 버릴 거 없으면 꽝이에요, 말자. 우리 현실은.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복부인들 배짱 두둑하죠. 이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뭐 두부모 사듯이 막 이거 샀다가 매일 팔고 막 하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끝까지 건너가서 마지막에 샀던 사람이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 위험성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소유권의 취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 크게는 상속, 크게는 매매,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것. 매매 같은 건 법률의 행위, 상속은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샀을 때는 어떻게 하라? 등기해야 된다. 이걸 배웠습니다. 나중에 정규 강의를 할 때 형식주의니 의사주의니 등기가 먼저 하느니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갖는가 안 갖는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는 무슨 제도다? 공시제도다. 외부적으로 권리를 보여주는 제도다. 근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믿고 거래했다고 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 등기 안에 진정한 권리가 없을 때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내 권리라고 주장했을 때 등기를 보고 신뢰하는 그 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한다. 이걸 우리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는 5번째 강의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그 5번째 강의에는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6번째 강의에서 그렇다면 계약서에 보이는 채권, 그다음에 물권 행위, 채권 행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보십시오.